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 사실은 강의 제목을 제가 정하지를 않고 그냥 대체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줬더니 이제 이렇게 경영자를 위한 AI 딥러닝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Deep Learning for Executives라고 그랬는데 경영자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executive가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강의의 정신에도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강의에 대해서 이게 강의가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좀 정리를 한 내용을 오늘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 그리고 딥러닝에서 이 코스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어치브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그다음에 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떤 데 쓰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코스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은가 하는 거와 이제 우리 인스트럭터 교수와 TA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제 이런 강의는 이제 강의 시간은 다 아시겠죠. 이미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레시테이션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직 우리가 좀 완전히 준비가 되기에는 좀 첫 강의이기도 하고 조교분들 리소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 하는 질문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일하는 디벨로퍼들까지도 딥러닝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던 이세돌을 이긴 딥마인드의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두는 인공지능이 있었죠. 이 이벤트가 사실 딥마인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굉장히 널리 선전하는 굉장한 이벤트였는데 사실 딥러닝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왜 이게 딥이냐, 또 왜 딥러닝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냐 하는 얘기는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면은 컴퓨터가 사람의 이 인텔리전트한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그런 것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요새는 또 위키가 거의 백과사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전 대신 또 위키의 내용을 보면 기계가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자연에 있는 우리 지능을 이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인공지능이라 부른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대략 그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weak AI, strong AI라는 말을 합니다. strong AI라는 거는 다른 말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 인공지능,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일을 그때그때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진짜 인간 같은 거죠. 그리고 자의식도 있고 뭐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strong AI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구현되기는 굉장히 시일이 걸릴 것이다. 꽤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거에 반대되는 weak AI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스의 제목은 Deep Learning인데, 그 중에 Deep Learning은 뭐냐? 그런 얘기를 보면 이제 우리 여러분 딥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보시면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고 머신 러닝이라는 게 있고 딥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서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관계에 있는데, 가장 큰 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이거는 1950년대 뭐 40년대부터 이제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건 사람이 굉장히 지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어떤 외부적인 입력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뭐 거기서 우리가 지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뭐 또 글을 읽어내는 거, 다른 사람의 보이스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초창기의 AI는 상당히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비슷했고, 점점 그것이 이제 모양이 달라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계 학습이죠. 이거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또 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 온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초창기의 AI,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AI는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개 룰 베이스로 돼 있죠. 사람이 그 룰을 찾아가지고서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코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이제 초창기에 이런 AI를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해 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발전된 단계가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건데, 여태까지 적어도 몇 년 전까지 이 딥러닝이라는 게 뭐 2006년, 7년 이 당시부터 다시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것이, 그런데 머신러닝은 그 이전까지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통계적인 추론, 그러니까 statistical inference에 기반한 학습 알고리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것과 다른 것은 사람이 코딩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배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딥러닝의 신경망이 아니고 그 통계적인 혹은 수학적인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스로 알아서 배우는 모델, 그리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뭐냐? 이것은 신경망, 근데 신경망인데 인공신경망이죠.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신경망을 본떠서, 그러나 이제 본떴다는 게 아주 똑같이 흉내낸 건 아니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inspired,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사람의 신경망만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멀도 되죠. 최근에 이제 뭐 아주 하등 동물의 신경망을 그대로 흉내내서 학습을 시켰더니 굉장히 학습이 빨라졌다. 뭐 이런 리서치 페이퍼도 있었는데 그런 일단 고등 동물, 뭐 하등 동물 할 것 없이 어떤 동물의 신경망을 흉내낸 인공신경망으로 우리가 기계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딥이라는 말이 붙여 있기 때문에 모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신경망이 층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층이 굉장히 많은 신경망을 얘기합니다. 층이 많다는 게 어디서부터냐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지만은 연구가 된 지는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98년에 발표됐던 르넷이라는 거, 르넷5라는 건데, 그 당시 벨랩에서 얀 르꾼하고 그 사람들의 얀 르꾼 그룹에 있던,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하는 한 건 아니고요. 이 얀 르꾼이 뭐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요새. 그래서 꽤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뭐 제가 벨랩에 98년에 방문해서 이 그룹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초청해서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뭐 98년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 캐릭터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쓴 핸드 리튼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지 이제 그 회사의 업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유용하겠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대부분 그 주차기가, 자동 주차기가 이제 우리의 그 문자 번호판 번호를 읽어주는데, 그렇게 이제 프린트된 번호만이 아니고 사람이 뭐 흘려 쓴 글자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고안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던 내용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딥러닝 아키텍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 그때부터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최근에 와서 유명해졌고 뭐 사람들이 뭐 일반인도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발전을 일으켰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발전이 이 모든 변화를 드라이브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게임용 그래픽스 카드, 그죠? 여러분들 그냥 PC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시면 거기에는 그래픽스 카드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뭐 게임용 노트북이 아니면.
그냥 CPU 안에 그래픽스 프로세싱 하는 유니트가 같이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뭐 굉장히 CPU를 많이 쓰는 그런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픽이 뭐 훌륭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는 이제 꼭 저런 그래픽스 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프로세서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뭐 쿠다 프로세서 이러죠. 이런 거가 이제 몇 천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세서 하나하나의 스피드는 조금 늦죠. 그렇지만 이것이 패럴렐하게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하면서 그래픽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픽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경망 아키텍처라는 것이 이런 병렬 처리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 GPU라는 것을 신경망 계산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제가 델랩에 가서 이얀 르군 그룹의 그 컴퓨팅을 보면 그 당시에 뭐 미니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을 몇 대씩 자기네가 혼자서 돌리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PC 가지고 이런 계산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에서 이제 그 어린이들 때문에 뭐 게임용 컴퓨터를 장만하신 집에서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필요로 하느냐, 사실 굉장히 이 강의를 신청한 분들 중에는 그 레인지가 넓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로 딥러닝이 뭔지 그냥 컨셉 정도 알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나는 이 딥러닝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문 수강하신 분들 중에는 저는 AI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지식의 범위와 또 깊이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은 실무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취득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익제큐티브로서의 비율을 같이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K묵이라는 것을 이제 또 그 통해서 일반인용 강의로도 그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딥러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아주 프랙티컬한 데서부터 티어리티컬한 것도 어느 정도 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적인 뷰에서 이 딥러닝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다 그 아우르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이루기 힘든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물론 사장님들을 위한 강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들을 위한 또 회사에서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DT 리더가 되는 분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플래닝 매니저, 그러니까 AI 기획을 하시는 스태프, 그리고 내가 간부인데 AI와 같이 일해야 되는, 요새는 사실 거의 기존의 IT 시스템 모두가 AI를 이제 그 안에 장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모든 ERP 시스템에 이제 AI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CRM 시스템, 예를 들어서 salesforce.co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AI 회사로 트랜스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특히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과정의 모든 코스들이 이제 IT 베이스드 경영 이론과 이제 실제들을 배우시고 있지만은 거의 모든 IT 베이스드 경영학 이론에도 다 AI가 들어갈 거고, 기존의 CRM 시스템, 뭐 Human Resources Management, ERP 할 것 없이 모든 IT 소프트웨어에 AI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리서치에 AI가 다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새로운 R&D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AI를 거의 틀림없이 다 사용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다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 거의 모든 분이 다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이 이 강의 전에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자기가 보내신 분은 알겠죠? 뭐 조금 그 양해를 안구하고 여기 했는데, 이분이 저는 뭐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공부하신 걸 쭉 보내셨는데, 뭐 C++, MFC, Java, HTML, 뭐 그 다음에 카이스트 딥러닝 홀로서기도 수강하셨네요. 이분은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도 읽으셨고, 그런데 이게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분 이거 걱정하신 거 맞나요? 자랑하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계세요? 조성훈 씨? 이분은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자격을 갖추셨고, 여기서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더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을까?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 뭐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기 계신 것처럼 이분은 거의 뭐 개발자 혹은 뭐 진짜 그 개발팀장 뭐 이런 위치에서 필요한 지식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익세큐티브의 뷰에서 이제 딥러닝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비하면 이제 AI가 마치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자동차 없이 어떤 물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AI가 마치 자동차 이런, 혹은 뭐 기존의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것 같이 꼭 필요한 무기로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는 인더스트리가 있을 거예요. 뭐 버스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택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로지스틱스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운영하는 이제 이커머스 회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그 사장님이
자동차를 만들거나 혹은 뭐 아주 장인처럼 미케닉의 입장에서 뭐 자동차를 마구 잘 고치고 뭐 뜯었다 뭐 붙였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그거의 디테일과 이 인더스트리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어떤 자동차가 지금 좋은 자동차고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잘 팔릴 건지 이런 거의 디테일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보다 더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훨씬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사장님이 뭐 엔지니어가 어떤 신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안을 가져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상당히 식견 있는 코멘트를 할 수 있고 올바른 디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코스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영자의 입장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계를 바꾼 테크놀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와가지고서 이제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뭔가요? 이게 이제 그 19세기에 영국의 방직 공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되고 이제 세계를 바꿨죠. 그래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의 힘으로 방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기계로 하게 됐고요. 이 당시의 기계를 보면 이제 그 증기기관들이 이렇게 풀리를 통해 가지고서 연결된 방직 기계에다가 동력을 공급을 했죠. 그래서 증기기관,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 이런 엔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세계를 바꾸는 기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도 이제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철도와 그다음에 자동차, 이거가 이제 또 세계를 바꿨죠. 이제는 도시의 개념이 바뀌었고 고속도로가 생겼고 물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IT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뭐가 생겼나요?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그죠? 인터넷은 또 버블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인터넷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모바일 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테크놀로지들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AI고 앞으로 이 AI를 끌고 나갈 메인스트림 기술이 뭐냐, 이것이 바로 딥러닝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경영자로서 혹은 뭐 그 디시전 메이커로서 뭔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한번 저기 의견을 올려보시죠. 카톡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럴 때 막 저기 댓글들 쓰시라고 제가 이 오픈 카톡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쓰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럴 때 이 사이먼 킴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마이크 켜시고. 아, 예, 잠시만요. 네네.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좀 질문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가 이제 나왔다.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네, 좀 질문이 너무 브로드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마저도 지금 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스스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그 지난 학기에도 혹시 교수님 뭐 저 같이 들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문송 수포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그 저 같은 뭐 친구들도 더 이상 저도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적으로나 데이터나 혹은 이제 AI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외면하거나 이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뭐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요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 그게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를 명확히 어떻게 지금 사실 방향을 좀 저희도 모르고 잡지를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친근하고 익숙하게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네네. 고민을 어떻게 풀면 좋으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마땅치 않아서 이 강의 들으러 오셨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선효진 씨가 글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회사와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AI를 활용할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답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 앞서간 훌륭했던 경영자들은 어떤 일을 했나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 생활을 포스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카이스트의 경쟁 상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포스텍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 막 그 삽을 뜨고 뭐 학교 건물도 없을 때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박태준 씨가 어떻게 포항제철을 무에서부터 창조했느냐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게 그 국민의 돈을 진짜 귀중한 피와 같은 국민의 돈으로 이 포항제철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망하면은 이제 우리는 나라에 죄를 진 거니까 다 같이 우양우해서 그 바다에 빠져 죽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과연 그럼 내가 이걸 실패해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어, 그렇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병철 씨가 삼성 반도체를 처음 만들면서 그 얘기도 이제 제가 삼성 임원들 그 당시 임원들께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많은 전문가 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하면 우리 삼성이 망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병철 씨가 내려가시면은 이제 막 삽을
파고 그다음에 뭐 불도저가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공사를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서울로 다시 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갖다 다 덮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천천히 돼야 된다. 이게 안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 대성공을 해서 지금 삼성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됐죠. 자,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혹은 식견을 어떻게 얻었을까? 근데 이 두 분의 방법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정주영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저는 그 스토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뭘 모를 때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미리미리 연락을 해둔 그 당시 업계의 가장 그 최고의 전문가와 만나서 아주 비싼 밥을 사주고 이제 상담료를 많이 드리면서 그분들의 식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 사업의 요원은 이거고 여기서 키 석세스 팩터는 뭐다. 그리고 그 중요한 기술은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소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정도의 얘기들을 다 듣고 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임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하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일을 맡기고 승진을 시켜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직원은 이제 너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AI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인포메이션을 어디서는 얻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익세큐티브가 가질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 AI 강의로서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또 잘 만들었다고 하는 강의를 많이 해서 그리고 사실 2006, 7년에 이제 자기가 고안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얀 루쿤이 만든 거 비슷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이제 그 유명해졌는데 그때 선생이 힌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뭐 저보다 선배인 그 뉴럴 네트워크의 대가죠. 그분과 같이 일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뭐 이제 레전드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97년에 그 당시에 이제 MIT의 석사 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버클리 교수인데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선생의 이제 석사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MIT의 콜로퀴움에 가서 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그거 호스트한 교수의 석사 학생이니까 와서 들었겠죠. 그래서 그 네콜로키움을 듣고 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레전드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당연한 일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AI는 새로운 전기다. 그래서 이 AI는 앞으로 모든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미칠 거다. 모든 인더스트리를 바꾸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공존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얘기와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기술 경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 기존의 그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바뀌는 분기점이 옵니다. 분기점이 오죠. 그런데 지금이 아마 이 그 머신 러닝에서 그런 시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컨벤셔널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스태티스틱스에 기반한 머신 러닝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있는, 질문 있으신가요?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있는 그 분기점에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Taking over. 그래서 이 시기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테크놀로지 분기점에서 기업들이 혹은 경영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한국의 그 전설적인 두 경영자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감한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앞에 이제 줌 채팅방과 이원화돼서 소통이 약간 문제가 있다. 글쎄요. 그냥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이 카톡방은 뭐 리얼타임으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문답을 그 리얼타임으로 이 수업 시간이 아닐 때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가지를 쓴다면은 이 오픈 단톡방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다 뭐 줌을 또 계속 채팅을 쓰기를 원한다면은 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걸로 써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 우리 경쟁 전략으로 돌아가면, 앞에 손효진 씨가 마치 그 다음 슬라이드를 예측하듯이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혹은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AI를 쓸까 고민할 거라고 하셨는데,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리가 경영학의 그 그루 중에 하나인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아주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는 전략에서 코스트 리더십, 그 다음에 차별화, 그 다음에 집중,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기술 경영의 시대에 오면 이제는 그런 전략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사태가 가끔 일어납니다. 언제 그러냐?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때는 이런 우위를 지키고 있었던 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disruptive innovation의 효과를 아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항상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텐센 교수가, 역시 같은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텐센 교수가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요소가 이제 바로 disruptive innov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만든 비디오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적용해야 되냐? 맞아요. 그것은 나의 사업 전략하고 관계가 됩니다. 사업 전략을 여기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경쟁 전략 얘기했는데,
내가 모든 거에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보면 이제 맞아, 맞아. 그 고객들이 뭘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능은 세계 최고. 성능은 세계 최고. 세계 최고? 네. 가격은 네. 세계에서 제일 싼 거. 미친다. 근데 또 그걸 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용하기도 매우 쉬워야 된다. 우리 서포트도 잘해야 된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답은 없죠. 이야.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냐, 어디에 어떤 집중할 것이 것이냐. 상대적으로 나의 경쟁 우위가 될 것이냐 네.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AI도 그거와 맞춰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주 비싼 명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죠. 혹은 맥켄지처럼 여기다 맡기면은 아주 컨설팅 서비스가 훌륭하다 이런 회사들은 훌륭한 서비스,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남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는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는 게 가격이다. 네. 비용이다. 네. 이럴 때는 더욱더 비용을 낮춰주는데 맞아요. AI를 쓰면 좋겠죠. 그렇죠. 고객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서 한번 이 회사랑 일하기 시작하면은 평생 간다. 이런 정도로 고객 관계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고객 관계가 좋고 서비스를 아주 퍼스널하게 기분 좋게 잘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그런 서비스를 더욱더 한 단계 높이는데 쓰는 게 좋겠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음. 본인 사업 분야가 어느 도메인에 있냐, 무엇을 제공해 주냐에 따라서. 예. 어떤 시기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시기에 있느냐 하는 걸 잘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분야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경쟁 우위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사업 전략과 관련되는 거죠. 오, 맞아,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도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묻고 따져야 돼. 네. 오, 좋습니다, 교수님. 네.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으로 도입할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많은 기존 기업들이 쓰는 게 업무 자동화, 네. 그렇죠? 비용과 인력을 절감한다. 이런 거는 인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하시는 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비용, 인력을 많이 써가면서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초기면 특히 작은 이제 자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남과 차별화한다. 오. 그러니까 뭐 서비스든 뭐 제품이든 고객 명품화 이런 걸 하는데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고객이 기분 좋을 수가 있고. 맞아. 네. 맞아. 그다음에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특히 우리가 서비스 AI가 서비스하고 있구나 느끼는 게 챗봇 같은 거 상담할 때 빠른 응대해 주는 거. 예.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좀 하버드 대학의 포터 교수가 권위자죠. 경쟁 전략에서 이제 세 가지 요소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업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저 차원에서 AI가 도입될 수 있는 걸 고민해 볼 수 있다. AI가 도와주는 것도 이런 경쟁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AI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런 세 가지 분야에 공통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전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해줄 일은 사장님의 참모 역할. 든든하다. 갑자기 지금 있지도 않은데 뭔가 든든해. 예, 맞습니다. 고경 씨가 사장님이 이제 앞으로 큰 사장님이 되실 건데 그때 이제 참모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네요. 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아직 공개가 안 된 영상인데 사실 오늘 내용하고 관련이 돼서
여기 이제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사실 그 스탠포드의 응교수 강의에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콜세라 강의와 같이 병용을 해가면서 좋은 그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두 개를 병용해가면서 지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라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전략과 일치가 돼야, 얼라인이 돼야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딥러닝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딥러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성공을 하고 있느냐, 많이 쓰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I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경영대에도 기존에 이제 그 전통적 의미의 머신러닝과 관계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강의, 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뭐 데이터 아날리틱스, 비즈니스 아날리틱스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이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이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그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왜 그게 위닝하고 있냐 하는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모든 분야에서 놀랍게도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너무 갑자기 막 이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 컴퓨터 비전에서는 뭐 트래디셔널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그 연구되어 왔고 개발되어 왔고 하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이미지넷 컴페티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가지고서 이제 컴페티션을 하는데, 사실 이 힌튼과 뭐 이쪽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게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이 딥러닝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연구되면서 초창기에 잠깐 붐이 일었다가 60년대에 잠시 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서 또 스탠포드의 룸멜 하트 교수를 비롯해서 PDP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다시 또 리바이벌해서 한참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인공지능 연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주니어 학자였는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한 10여 년, 10년 이상을 이제 또 붐이 일었다가 이제 다시 또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에서 그것들을 또 능가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최근에 리바이벌 되기 시작한 거죠. 참, 왜 이기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야만 일단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세돌을 이긴 게임 프로그램, 최근에 이제 이 프로테인 폴딩 프로블럼, 이거는 또 생물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프로블럼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이것을 또 인공지능이 최근에 아주 훌륭하게 풀어줘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작년에 사건 중에 하나가 GPT-3라고 하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언어 인공지능이었죠. 이것도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놀라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주고 있죠. 아마존의 경쟁력이 아주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딥러닝이 대단하게 이기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그래프인데, 이것은 기존의 딥러닝과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그러니까 통계적인 모델에 기반한
그 기계 학습 모델들과의 차이를 말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또 달라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 인스타그램, 뭐 또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ERP 또 뭐 이런 IT 시스템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커져서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말로 부르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이 데이터가 많아지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이 학습 능력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여기 빨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처럼 플래토에 도달해 가지고서 더 이상은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 뭐 이제 보이스 레코니션 같으면은 보통 98% 알아들으면 좋은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쓰이던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음성 인식에 있어서 뭐 신경망이 그게 어디 되겠어 그러면서 당연히 그걸 써야지라고 하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리튼 캐릭터 리코그니션에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쓰던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딥러닝이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딥러닝이 유리한 점은 많은 데이터가 생겼을 때 그리고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작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중간쯤 되는 네트워크 아주 깊고 파라미터가 많은 네트워크가 되면 될수록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것을 그래서 아주 트리비얼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가 아주 많으면 그러면 이제 더 정교한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교한 모델이 되면 많은 데이터로부터 배운 인포메이션을 그 모델에다가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 때 그거에 비례해서 더 정교해질 수 있는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작년에 보여준 모델이 GPT-3라는 거죠. 이것은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라고 해가지고서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예, 이것은 그 일론 머스크하고 뭐 이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전설들 몇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서 만든 공익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으니 누구나 이제 인공지능을 공짜로 쓸 수 있게 연구를 해서 배포를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GPT-3는 거기서 만든 그 언어 인공지능 중에 이제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란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언어에 대해서라면은 거의 모든 그 일을 대충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에 기반한 그 NLP 모델이죠. 됐는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거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뭐 주요한 사전들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 요새는 GitHub 이런 데에 뭐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죠.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 뭐 사람이 뭐에 대해서 말해줘 그러면 대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뭐 저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텐서플로우로 해줘 그러면 그것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GPT-3를 잘 사용하면 뭐 굳이 이런 강의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커지다가 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공짜로 못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유료로 풀겠다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원래 목적하고는 틀려졌는데 그래서 이런 대규모 모델이 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일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딥러닝을 이길 만한 새로운 방법이 당분간은 나오기 힘들겠다. 뭐 영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봐야 한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높은 probability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혹은 기존의 이제 통계적인 방법들 혹은 뭐 그 수치적인 모델들을 이용한 방법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이 여기 있죠. Voice recognition. 그 AI가 이제 최근에 만든 voice recognition 모델인데 사람하고 1대1로 붙여가지고서 사람이 잘 알아듣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잘하느냐 해봤더니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요새는 더 좋아졌겠죠. 그랬더니 사람이 알아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더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구글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는 거를 시켜봤는데 사람하고 해봤더니 사람보다 낫더라. 근데 이게 스페인어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뭐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 이런 것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의 팝하고 이런 거가 이제 구글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은데 그 해보면 아직은 사람이 나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어에서 스페인어 정도는 이제 AI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voice recognition, machine translation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바둑에서는 뭐 앞으로 당분간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보기 좋게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렸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안 두고 은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알파고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딥러닝의 파워를 보여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한 이벤트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제 딥러닝은 사실 이런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완전 주류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봐도 논문의 숫자가 트래디셔널한 방법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에 쓰느냐, 이제 앞에 벌써 몇 가지 뭐 중요한 예들을 보여드렸지만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데서 쓰이고 있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노드스트롬의 AI인데 지나가다가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선물을 보고 저기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좋겠다라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면은 이제 노드스트롬의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지 바로 찾아준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비전 AI를 활용하고 있겠죠. 아까 조금 언급했었지만은 알파 폴드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비디오 보실 때 저기 그 비디오에 딸린 음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게 가끔 그런 게 오디오 세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네이처에 나왔던 뉴스인데, 딥마인드의 그 알파 폴드라고 하는 AI가 프로테인 폴딩 프로블럼,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CASP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그 컴페티션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이제 다 밝혀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컴퓨테이셔널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AI만은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누가 제일 잘했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에서 다 그 실제 측정한 결과는 어나운스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밝혀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결과를 서브미트 하면은 누가 제일 잘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컴피티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개최를 시작한 사람이 존 모트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그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컴페티션을 했는데 이번 거는 진짜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봐야 알겠고요. Generally speaking, biologists tend to be quite skeptical of computational work, and I think that skepticism is healthy and I respect it, but I feel very excited about what AlphaFold can achieve. CASP is when we say, look, DeepMind is doing protein folding, this is how good we are, and maybe it's better than everybody else, maybe it isn't. We decided to enter CASP competition because it represented the Olympics of protein folding. CASP, we started to try and speed up the solution to the protein folding problem. When we started CASP in 1994, I certainly was naive about how hard this was going to be. CASP has a metric on which you will be scored, which is this GDT metric. On a scale of 0 to 100, you would expect a GDT over 90 to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In CASP 13, something very significant had happened. For the first time, we saw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네, 그래서 이제 이 컴페티션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90년대부터 있었던 컴페티션인데 문제가 처음에는 뭐 조금만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최하신 교수님 말씀은 야 이게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이제 영국에 있죠. 그 구글에 인수되긴 했지만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도 한국 비슷해서 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의 거의 모든 연구 자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케임브리지의 사이언스 자원은 제일 큰데 거기에 이제
연구자들이 만든 AI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것이 마치 벽돌 깨기 같이 어려운 문제 하나씩 깨고 이제 우리 실력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AI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컴페티션이 카글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 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찾아서 뭐 바둑도 하고 바둑에서 이제 뭐 세계 챔피언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가서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AI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작년에 이 우승을 했던 알파폴드 2라는 건 아키텍처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알파폴드 1은 앞에 얘기했던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시초가 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은 뭐 여기 이제 그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커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프로테인의 스트럭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애미노 애시드와 또 여기 있는 애미노 애시드의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런 그 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티피컬하게 뉴럴 네트워크가 잘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훌륭하게 이제 풀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Here what we saw in class 14 was a group delivering atomic accuracy off the bat, essentially solving what in our world is two problems. How do you look to find the right solution, and then how do you recognize you've got the right solution when you're there? All right, are we mostly here? I'm going to read an email. I got this from John Malt. I'll just read it. It says, John, as I expect you know, your group has performed amazingly well in CAST 14, both relative to other groups and in absolute model accuracy. Congratulations on this work. It is really outstanding. AlphaFold represents a huge leap forward that I hope will really accelerate drug discovery and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disease. It's pretty mind-blowing. You know, these results were, for me, having worked on this problem so long, after many, many stops and starts, and will this ever get there? Suddenly, this is a solution. We solved the problem. This gives you such excitement about the way science works, about how you can never see exactly or even approximately what's going to happen next. There are always these surprises, and that really, as a scientist, is what keeps you going. What's going to be the next surprise? 네, 뭐 굉장히 이모셔널리도 감동을 주는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여태 90년대부터 한 20년 이상을 이런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폴드 2라는 거죠. 네이처에 아직 페이퍼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머를 썼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딥러닝의 그 파워는 너무너무 스트롱해서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그거를 능가하는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금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럴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서 제가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것처럼 리고러스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클래스는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그런 theoretician의 입장에서 인사이트를 설명해주는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개의 강의를 제외하고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이나 코딩이나 뭐 프로젝트 같은 거에 포커스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우리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 수학은 되도록 많이 안 쓰는 걸로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Here, what we saw in class 14 was a group. 예, 그다음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뭐 거의 1시간 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지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토픽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하게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코스가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뭐 진행을 할 건지 또 뭐 조교분들 소개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할 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약 1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28분이니까 43분에 돌아오겠습니다. 43분까지 휴식을 할 텐데 45분까지 휴식을 할 텐데 한 2분 동안 여태까지 한 거 중에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저기 휴식 시간 후에 생각해 두셨다가 질문을 질문 있으세요? 45분에 다시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